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은퇴라는 삶의 거대한 전환점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장이 은퇴 후 마주한 예기치 못한 시련, 그리고 그가 온몸으로 깨달은 값비싼 교훈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많은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혜로운 교훈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영만, 올해로 64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기업에 몸담고 일하다가 62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은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넸고 저 또한 환하게 웃으며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 짓는 얼굴 뒤편으로 제 마음 한구석은 평생의 울타리였던 직장을 떠난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편함에 꽂힌 얇은 종이 한 장이 그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직장 의료보험이 해지되고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환되었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는 어딜 가도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명함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쳤습니다. 수십 년간 제 자신을 증명해주던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 막연한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안감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잘못된 판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평생 모은 퇴직금과 노후를 잿더미로 만들었는지 그 뼈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퇴직한 나이는 62세. 앞으로 특별한 고정 수입 없이 아내와 함께 20년, 어쩌면 30년을 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국민연금 외에 기댈 만한 다른 연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버티지 못하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 뻔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오직 국가의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세대에게 은퇴 후의 삶은 너무나 막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직장 후배에게 이런저런 노후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후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요즘 세종시가 정말 뜨겁습니다. 제2의 수도라고 하잖아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굵직한 국책연구기관, 공기업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전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이 바로 상권 형성 초기라서 이럴 때 미리 상가를 분양받아서 월세만 받아도 노후 준비는 걱정 없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후배의 말은 제 귀에 가뭄의 단비처럼 들렸습니다. 국가가 만든 도시. 그 말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세종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제2의 행정수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희망적인 단어들이 넘쳐났습니다. 실제로 수십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정부 차원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수도권 못지않은 거대 신도시가 되겠구나,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곧장 세종시의 한 상가 분양 설명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의 홍보 담당자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상가는 세종 행정타운의 심장부, 바로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km 안에만 해도 공공기관이 30곳이 넘습니다. 5년 안에 이곳의 유동인구는 지금의 2배, 3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을 들으며 직접 현장에 서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반짝거렸습니다. 널찍하게 뻗은 도로,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새 건물들, 즐비하게 늘어선 관공서들. 이런 곳에서 장사하면 망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양가는 총 14억 8천만 원. 전용 면적 10평 남짓한 1층 상가 3칸을 한꺼번에 분양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제 퇴직금 4억 원을 계약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출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을 걱정하며 머뭇거리자 분양 담당자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세상에 100%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 내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도 바로 옆 건물 1층 상가를 대출 끼고 벌써 계약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말에 저의 마지막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주변 임대료 시세를 알아보니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 상가 3칸을 합치면 월 500만 원 가까운 수익이 나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부부 노후 생활비는 물론이고 적금까지 들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세종시에 상가 하나 투자해 보려고 해. 국가에서 만드는 신도시고 공기업들이 다 옮겨간다는데 아주 좋은 자리가 나왔어. 평생 신중했던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저나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괜히 분양사무소 말만 믿고 섣불리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왔는데 거긴 정말 확실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도시인데 수요가 없을 리가 없어. 저의 확신에 찬 목소리의 아내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가 계약을 마친 그날, 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선 듯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공기업 직원으로 쌓아온 높은 신용도 덕분에 은행 대출도 낮은 금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여름, 마침내 제가 계약한 세종시의 신축 상가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건물은 훌륭하게 지어졌고 제 상가들은 왕복 8차선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최고의 입지였습니다. 모두 1층이었고 채광도 좋고 전면 통유리창이 시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에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 문의 전화가 몇 통 오긴 했지만 대부분 상담만 하다가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생각보다 위치가 좀 외진 것 같네요. 주변에 아직 뭐가 너무 없어요. 처음엔 그저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좋은 자리는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법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지나도록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인데 왜 아무도 계약하려 하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에 저는 다시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분양 설명회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양받은 건물은 물론이고 길 건너편 그 옆 블록까지 온통 임대, 급매, 공실이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유령처럼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텅 빈 건물들만 삭막하게 서 있을 뿐 거리를 오가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달려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임대가 안 나가는 겁니까? 중개사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여기 상가들 대부분이 공실입니다. 생각보다 유동 인구가 너무 없어요. 공무원들도 대부분 건물 안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점심시간에도 밖으로 잘 나오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공공기관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유동인구가 없다는 말인가? 직원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긴 아직 주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질 않았습니다. 도시만 덩그러니 만들어졌지 사람들이 즐기고 소비할 만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분양 설명회에서 들었던 말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유동 인구 수만 명, 기관 밀집 지역이라는 말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소비 수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루는 중개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시세가 많이 내려가서 임대료를 조금 낮추면 혹시 모릅니다. 지금 평당 얼마 정도에 나갑니까? 10만 원에서 12만 원 선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상했던 금액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텅 빈 가게를 그대로 두는 동안에도 매달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는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를 대폭 낮춰 세입자를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고 마침내 한 분이 가게를 열겠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그만 도시락 전문점이었습니다. 월세는 80만 원. 제가 기대했던 금액의 털억만큼도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첫 임차인이 들어왔으니 곧 나머지 2칸도 채워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현수막을 걸고 광고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개의 호실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실로 비어있는 동안에도 대출이자와 관리비, 세금은 매달 어김없이 청구되었습니다. 상가 3칸에 대한 대출금 10억 원의 월 이자는 약 400만 원. 여기에 관리비 45만 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을 합치면 매달 고정 지출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라고는 고작 월세 80만 원. 결국 매달 420만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남겨두었던 퇴직금으로 메워나갔지만 이 상태로는 반년도 버티기 힘들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임대료를 더 내렸습니다. 평당 15만 원에서 시작했던 임대료는 12만 원, 10만 원, 나중에는 9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주변 상가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제가 있는 건물은 그나마 신축이라 다행이었지만 인근의 낡은 상가들은 분양가의 절반 가격에 급매물로 나와 있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제게 뼈아픈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상가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 자체의 문제입니다. 도로는 널찍하고 건물은 번듯한데 정작 그 안에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주말만 되면 다들 대전이나 천안, 서울로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세종은 자영업자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이 살아야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행정 기능만 옮겨놓은 거대한 껍데기,
영혼 없는 도시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저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계속 이렇게 공실이면 우리 대출 이자도 못 내게 될지 몰라. 아내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낸 걸까요? 당신도 그때 분양 설명회에서 너무 좋은 이야기만 듣고 확신에 찼던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땐 정말 확실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공기업이 들어온다. 정부가 개발한다. 나라가 정책적으로 키운다. 그 모든 말이 사실이었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이 곧 나의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2023년 초가 되자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서너 달만 지나면 퇴직금 통장도 바닥을 드러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상가를 팔아야 하나? 하지만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넘쳐났고 다들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려고 하니 가격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일한 희망이었던 도시락 가게마저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사장님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사장님, 여긴 정말 장사 안 되는 동네입니다. 점심시간 한때를 빼면 하루 종일 파리만 날려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제야 저는 세종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공공기관은 이전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함께 옮겨온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여전히 수도권에서 KTX로 출퇴근하거나 주말 부부로 지내며 금요일 저녁이면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일은 세종에서 하지만 소비는 서울에서 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문화시설이나 병원, 지하철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종에 정착하기를 꺼렸습니다. 도시는 건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사랑하고, 소비하는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진리를 제 전 재산을 바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2023년 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마침내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결국 3개월이 연체되자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연체가 지속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담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차가운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온몸에 힘이 풀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14억 8천만 원에 샀던 상가 3칸은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매까지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80%, 64%, 51%까지 곤두박질 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가 가졌던 것은 자산이 아니라 거대한 부채 덩어리였습니다. 2024년 초 마침내 첫 번째 호실이 1억 4,7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두 호실도 각각 1억 1천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14억 8천만 원을 들여 샀던 제 꿈의 상가는 고작 3억 6천만 원이라는 헐갑의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이자와 세금, 각종 수수료까지 합하면 제가 입은 손실은 11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경매 대금으로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해 제게는
여전히 6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저는 평생을 살아온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나 보던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상가 세 채가 모두 경매로 넘어간 날, 저는 말없이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갑게 흐르는 강물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은퇴 후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6억 원이 넘는 빚과 반지하 월세방이라는 끔찍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무모하고 어리석은 투자자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퇴직 후 남은 20여 년의 삶을 안정된 수입으로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팍팍한 국민연금만으로는 언젠가 닥칠지 모를 병원비, 자식들 결혼 자금, 손주들 용돈 한번 제대로 챙겨주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부를 믿었습니다. 국가가 만들고 투자하는 도시라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방향을 제시할 뿐 개인의 수익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모든 것을 잃은 분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분들 모두 저처럼 평범한 가장이었고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저는 하루 8시간씩 경비 일을 하며 월 200만 원을 벌고 아내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150만 원을 법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85세 시대. 하지만 은퇴 후 20년을 버틸 준비가 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돌보지 못한 채 은퇴를 맞는 것이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저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실패를 겪지 않도록 믿을 수 있는 정보와 든든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하는 지금의 방식,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갖추어야 할 노년층을 위한 안전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은퇴라는 삶의 거대한 전환점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장이 은퇴 후 마주한 예기치 못한 시련, 그리고 그가 온몸으로 깨달은 값비싼 교훈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많은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혜로운 교훈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영만, 올해로 64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기업에 몸담고 일하다가 62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은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넸고 저 또한 환하게 웃으며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 짓는 얼굴 뒤편으로 제 마음 한구석은 평생의 울타리였던 직장을 떠난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편함에 꽂힌 얇은 종이 한 장이 그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직장 의료보험이 해지되고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환되었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는 어딜 가도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명함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쳤습니다. 수십 년간 제 자신을 증명해주던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 막연한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안감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잘못된 판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평생 모은 퇴직금과 노후를 잿더미로 만들었는지 그 뼈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퇴직한 나이는 62세. 앞으로 특별한 고정 수입 없이 아내와 함께 20년, 어쩌면 30년을 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국민연금 외에 기댈 만한 다른 연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버티지 못하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 뻔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오직 국가의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세대에게 은퇴 후의 삶은 너무나 막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직장 후배에게 이런저런 노후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후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요즘 세종시가 정말 뜨겁습니다. 제2의 수도라고 하잖아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굵직한 국책연구기관, 공기업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전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이 바로 상권 형성 초기라서 이럴 때 미리 상가를 분양받아서 월세만 받아도 노후 준비는 걱정 없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후배의 말은 제 귀에 가뭄의 단비처럼 들렸습니다. 국가가 만든 도시. 그 말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세종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제2의 행정수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희망적인 단어들이 넘쳐났습니다. 실제로 수십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정부 차원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수도권 못지않은 거대 신도시가 되겠구나,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곧장 세종시의 한 상가 분양 설명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의 홍보 담당자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상가는 세종 행정타운의 심장부, 바로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km 안에만 해도 공공기관이 30곳이 넘습니다. 5년 안에 이곳의 유동인구는 지금의 2배, 3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을 들으며 직접 현장에 서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반짝거렸습니다. 널찍하게 뻗은 도로,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새 건물들, 즐비하게 늘어선 관공서들. 이런 곳에서 장사하면 망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양가는 총 14억 8천만 원. 전용 면적 10평 남짓한 1층 상가 3칸을 한꺼번에 분양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제 퇴직금 4억 원을 계약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출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을 걱정하며 머뭇거리자 분양 담당자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세상에 100%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 내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도 바로 옆 건물 1층 상가를 대출 끼고 벌써 계약했습니다. 그의 확신의 찬말에 저의 마지막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주변 임대료 시세를 알아보니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 상가 3칸을 합치면 월 500만 원 가까운 수익이 나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부부 노후 생활비는 물론이고 적금까지 들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세종시에 상가 하나 투자해 보려고 해. 국가에서 만드는 신도시고 공기업들이 다 옮겨간다는데 아주 좋은 자리가 나왔어. 평생 신중했던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저나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괜히 분양사무소 말만 믿고 섣불리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왔는데 거긴 정말 확실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도시인데 수요가 없을 리가 없어. 저의 확신에 찬 목소리의 아내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가 계약을 마친 그날, 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선 듯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공기업 직원으로 쌓아온 높은 신용도 덕분에 은행 대출도 낮은 금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여름, 마침내 제가 계약한 세종시의 신축 상가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건물은 훌륭하게 지어졌고 제 상가들은 왕복 8차선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최고의 입지였습니다. 모두 1층이었고 채광도 좋고 전면 통유리창이 시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에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 문의 전화가 몇 통 오긴 했지만 대부분 상담만 하다가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생각보다 위치가 좀 외진 것 같네요. 주변에 아직 뭐가 너무 없어요. 처음엔 그저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좋은 자리는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법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지나도록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인데 왜 아무도 계약하려 하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에 저는 다시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분양 설명회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양받은 건물은 물론이고 길 건너편 그 옆 블록까지 온통 임대, 급매, 공실이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유령처럼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텅 빈 건물들만 삭막하게 서 있을 뿐 거리를 오가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달려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임대가 안 나가는 겁니까? 중개사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여기 상가들 대부분이 공실입니다. 생각보다 유동 인구가 너무 없어요. 공무원들도 대부분 건물 안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점심시간에도 밖으로 잘 나오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공공기관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유동인구가 없다는 말인가? 직원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긴 아직 주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질 않았습니다. 도시만 덩그러니 만들어졌지 사람들이 즐기고 소비할 만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분양 설명회에서 들었던 말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유동 인구 수만 명, 기관 밀집 지역이라는 말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소비 수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루는 중개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시세가 많이 내려가서 임대료를 조금 낮추면 혹시 모릅니다. 지금 평당 얼마 정도에 나갑니까? 10만 원에서 12만 원 선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상했던 금액에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텅 빈 가게를 그대로 두는 동안에도 매달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는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를 대폭 낮춰 세입자를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고 마침내 한 분이 가게를 열겠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그만 도시락 전문점이었습니다. 월세는 80만 원. 제가 기대했던 금액의 털억만큼도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첫 임차인이 들어왔으니 곧 나머지 2칸도 채워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현수막을 걸고 광고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개의 호실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실로 비어있는 동안에도 대출이자와 관리비, 세금은 매달 어김없이 청구되었습니다. 상가 3칸에 대한 대출금 10억 원의 월 이자는 약 400만 원. 여기에 관리비 45만 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을 합치면 매달 고정 지출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라고는 고작 월세 80만 원. 결국 매달 420만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남겨두었던 퇴직금으로 메워나갔지만 이 상태로는 반년도 버티기 힘들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임대료를 더 내렸습니다. 평당 15만 원에서 시작했던 임대료는 12만 원, 10만 원, 나중에는 9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주변 상가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제가 있는 건물은 그나마 신축이라 다행이었지만 인근의 낡은 상가들은 분양가의 절반 가격에 급매물로 나와 있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제게 뼈아픈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상가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 자체의 문제입니다. 도로는 널찍하고 건물은 번듯한데 정작 그 안에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주말만 되면 다들 대전이나 천안, 서울로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세종은 자영업자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이 살아야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행정 기능만 옮겨놓은 거대한 껍데기, 영혼 없는 도시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저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계속 이렇게 공실이면 우리 대출 이자도 못 내게 될지 몰라. 아내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낸 걸까요? 당신도 그때 분양 설명회에서 너무 좋은 이야기만 듣고 확신에 찼던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땐 정말 확실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공기업이 들어온다. 정부가 개발한다. 나라가 정책적으로 키운다. 그 모든 말이 사실이었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이 곧 나의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2023년 초가 되자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서너 달만 지나면 퇴직금 통장도 바닥을 드러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상가를 팔아야 하나? 하지만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넘쳐났고 다들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려고 하니 가격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일한 희망이었던 도시락 가게마저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사장님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사장님, 여긴 정말 장사 안 되는 동네입니다.
점심시간 한때를 빼면 하루 종일 파리만 날려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제야 저는 세종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공공기관은 이전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함께 옮겨온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여전히 수도권에서 KTX로 출퇴근하거나 주말 부부로 지내며 금요일 저녁이면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일은 세종에서 하지만 소비는 서울에서 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문화시설이나 병원, 지하철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종에 정착하기를 꺼렸습니다. 도시는 건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사랑하고, 소비하는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진리를 제 전 재산을 바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2023년 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마침내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결국 3개월이 연체되자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연체가 지속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담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차가운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온몸에 힘이 풀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14억 8천만 원에 샀던 상가 3칸은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매까지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80%, 64%, 51%까지 곤두박질 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가 가졌던 것은 자산이 아니라 거대한 부채 덩어리였습니다. 2024년 초 마침내 첫 번째 호실이 1억 4,7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두 호실도 각각 1억 1천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14억 8천만 원을 들여 샀던 제 꿈의 상가는 고작 3억 6천만 원이라는 헐값의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이자와 세금, 각종 수수료까지 합하면 제가 입은 손실은 11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경매 대금으로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해 제게는 여전히 6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저는 평생을 살아온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나 보던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상가 세 채가 모두 경매로 넘어간 날, 저는 말없이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갑게 흐르는 강물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은퇴 후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6억 원이 넘는 빚과 반지하 월세방이라는 끔찍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무모하고 어리석은 투자자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퇴직 후 남은 20여 년의 삶을 안정된 수입으로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팍팍한 국민연금만으로는 언젠가 닥칠지 모를 병원비, 자식들 결혼 자금, 손주들 용돈 한번 제대로 챙겨주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부를 믿었습니다. 국가가 만들고 투자하는 도시라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방향을 제시할 뿐 개인의 수익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모든 것을 잃은 분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분들 모두 저처럼 평범한 가장이었고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저는 하루 8시간씩 경비 일을 하며 월 200만 원을 벌고
아내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150만 원을 법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85세 시대. 하지만 은퇴 후 20년을 버틸 준비가 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돌보지 못한 채 은퇴를 맞는 것이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저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실패를 겪지 않도록 믿을 수 있는 정보와 든든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하는 지금의 방식,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갖추어야 할 노년층을 위한 안전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은퇴라는 삶의 거대한 전환점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장이 은퇴 후 마주한 예기치 못한 시련, 그리고 그가 온몸으로 깨달은 값비싼 교훈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많은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혜로운 교훈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영만, 올해로 64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기업에 몸담고 일하다가 62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은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넸고 저 또한 환하게 웃으며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 짓는 얼굴 뒤편으로 제 마음 한구석은 평생의 울타리였던 직장을 떠난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편함에 꽂힌 얇은 종이 한 장이 그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직장 의료보험이 해지되고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환되었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는 어딜 가도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명함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쳤습니다. 수십 년간 제 자신을 증명해주던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 막연한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안감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잘못된 판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평생 모은 퇴직금과 노후를 잿더미로 만들었는지 그 뼈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퇴직한 나이는 62세. 앞으로 특별한 고정 수입 없이 아내와 함께 20년, 어쩌면 30년을 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국민연금 외에 기댈 만한 다른 연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버티지 못하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 뻔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오직 국가의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세대에게 은퇴 후의 삶은 너무나 막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직장 후배에게 이런저런 노후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후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요즘 세종시가 정말 뜨겁습니다. 제2의 수도라고 하잖아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굵직한 국책연구기관, 공기업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전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이 바로 상권 형성 초기라서 이럴 때 미리 상가를 분양받아서 월세만 받아도 노후 준비는 걱정 없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후배의 말은 제 귀에 가뭄의 단비처럼 들렸습니다. 국가가 만든 도시. 그 말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세종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제2의 행정수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희망적인 단어들이 넘쳐났습니다. 실제로 수십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정부 차원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수도권 못지않은 거대 신도시가 되겠구나,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곧장 세종시의 한 상가 분양 설명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의 홍보 담당자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상가는 세종 행정타운의 심장부, 바로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km 안에만 해도 공공기관이 30곳이 넘습니다. 5년 안에 이곳의 유동인구는 지금의 2배, 3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을 들으며 직접 현장에 서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반짝거렸습니다. 널찍하게 뻗은 도로,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새 건물들, 즐비하게 늘어선 관공서들. 이런 곳에서 장사하면 망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양가는 총 14억 8천만 원. 전용 면적 10평 남짓한 1층 상가 3칸을 한꺼번에 분양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제 퇴직금 4억 원을 계약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출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을 걱정하며 머뭇거리자 분양 담당자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세상에 100%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 내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도 바로 옆 건물 1층 상가를 대출 끼고 벌써 계약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말에 저의 마지막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주변 임대료 시세를 알아보니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 상가 3칸을 합치면 월 500만 원 가까운 수익이 나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부부 노후 생활비는 물론이고 적금까지 들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세종시에 상가 하나 투자해 보려고 해. 국가에서 만드는 신도시고 공기업들이 다 옮겨간다는데 아주 좋은 자리가 나왔어. 평생 신중했던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저나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괜히 분양사무소 말만 믿고 섣불리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왔는데 거긴 정말 확실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도시인데 수요가 없을 리가 없어. 저의 확신에 찬 목소리의 아내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가 계약을 마친 그날, 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선 듯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공기업 직원으로 쌓아온 높은 신용도 덕분에 은행 대출도 낮은 금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여름, 마침내 제가 계약한 세종시의 신축 상가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건물은 훌륭하게 지어졌고 제 상가들은 왕복 8차선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최고의 입지였습니다. 모두 1층이었고 채광도 좋고 전면 통유리창이 시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에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
문의 전화가 몇 통 오긴 했지만 대부분 상담만 하다가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생각보다 위치가 좀 외진 것 같네요. 주변에 아직 뭐가 너무 없어요. 처음엔 그저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좋은 자리는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법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지나도록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인데 왜 아무도 계약하려 하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에 저는 다시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분양 설명회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양받은 건물은 물론이고 길 건너편 그 옆 블록까지 온통 임대, 급매, 공실이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유령처럼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텅 빈 건물들만 삭막하게 서 있을 뿐 거리를 오가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달려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임대가 안 나가는 겁니까? 중개사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여기 상가들 대부분이 공실입니다. 생각보다 유동 인구가 너무 없어요. 공무원들도 대부분 건물 안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점심시간에도 밖으로 잘 나오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공공기관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유동인구가 없다는 말인가? 직원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긴 아직 주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질 않았습니다. 도시만 덩그러니 만들어졌지 사람들이 즐기고 소비할 만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분양 설명회에서 들었던 말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유동 인구 수만 명, 기관 밀집 지역이라는 말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소비 수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루는 중개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시세가 많이 내려가서 임대료를 조금 낮추면 혹시 모릅니다. 지금 평당 얼마 정도에 나갑니까? 10만 원에서 12만 원 선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상했던 금액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텅 빈 가게를 그대로 두는 동안에도 매달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는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를 대폭 낮춰 세입자를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고 마침내 한 분이 가게를 열겠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그만 도시락 전문점이었습니다. 월세는 80만 원. 제가 기대했던 금액의 터럭만큼도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첫 임차인이 들어왔으니 곧 나머지 2칸도 채워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현수막을 걸고 광고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개의 호실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실로 비어있는 동안에도 대출이자와 관리비, 세금은 매달 어김없이 청구되었습니다. 상가 3칸에 대한 대출금 10억 원의 월 이자는 약 400만 원. 여기에 관리비 45만 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을 합치면 매달 고정 지출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라고는 고작 월세 80만 원. 결국 매달 420만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남겨두었던 퇴직금으로 메워나갔지만 이 상태로는 반년도 버티기 힘들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임대료를 더 내렸습니다. 평당 15만 원에서 시작했던 임대료는 12만 원, 10만 원, 나중에는 9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주변 상가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제가 있는 건물은 그나마